어머니, 교회 새벽 예배 다녀올게요. 교회는 무슨 교회야? 창고로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지금 창고에 사람 가뒀어? 당장 문 열어. 어머니, 제발 경찰만은 안 됩니다. 너 감옥 가야 돼. 평생을 논밭에서 살아온 시어머니, 새벽마다 몰래 창고로 향하는 수상한 며느리.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숨겨온 사람의 정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평생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해 왔을까요?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뭉클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어느 작은 농촌 마을. 산이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논밭이 마을 앞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개구리 소리가 밤새 논두렁을 울려 퍼지고 여름이면 매미가 지붕 위에서 쉬지 않고 울었으며 가을이면 벼 이삭이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 마당까지 거침없이 파고드는 그런 오래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령이 수백 년은 됐을 법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항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세월을 나누는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바로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75. 허리는 세월 탓에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또한 여전히 우렁차고 단단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늘 목소리 큰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논 5마지기를 남편 없이 혼자 다 붙였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억척스러웠고 어려운 시절에도 쌀독이 비는 일 없이 가정을 꾸려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마디가 그 세월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종만이 세상을 떠난 것은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례의 나이가 54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례는 한 번도 남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순례가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로 순례 곁에 남은 것은 외아들 이철수와 철수가 데려온 며느리 한미영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을 농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둥글고 무던해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사실 그다지 능숙하지는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며느리 한미영은 이웃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철수보다 5살 아래로 결혼한 지는 올해로 꼭 8년이 됐습니다. 밥도 잘 차려내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했으며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맞받아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딱 그게 순례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너무 말이 없었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내어 활짝 웃는 법이 없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티 하나 내지 않았으며 순례가 눈을 마주쳐도 금방 시선을 내리깔아 버렸습니다.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밥상머리에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순례에게는 영 미심쩍었습니다.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순례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조잘조잘 떠드는 애들이 어딨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조용한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내 경험이 어딜 가겠어. 순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례가 미영을 본격적으로 경계하게 된 것은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미영이 새벽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교회 새벽 예배 다녀올게요. 어느 날 아침 미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순례는 그냥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동네 교회가 워낙 작고 한산한 곳이라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미영은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면 살금살금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나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저녁 내내 기침을 하던 날에도 미영은 어김없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례는 그날 창문 틈으로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농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순례의 가슴 한쪽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계집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이후로 순례는 새벽마다 잠든 척하면서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미영이 일어나는 시간, 준비하는 소리,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본다. 그날 밤 순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은 깜깜한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바람이 처마 밑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울리다 잦아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순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새벽 4시 5분.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써온 이 방은 늘 이렇게 고요했지만 그날 새벽만큼은 그 고요함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순례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귀끝에 신경을 모두 끌어모아 미영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불은 턱 밑까지 당겨 덮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끽.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미영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순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바짝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자기에 물건을 싸는 듯한 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뒷문을 여닫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하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두꺼운 조끼 하나를 걸쳐 입고 방문 옆에 세워둔 고무신을 끌어당겨 신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의심이 드디어 풀리게 될 것 같다는 그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뒷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한 번에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깜깜했고 마을 어귀에 달린 가로등 하나만이 누르스름한 빛을 땅 위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뒤꿈치를 들고 마당을 건넜습니다. 미영은 이미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맨 고무신 바닥으로 흙길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을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교회로 가려면 왼쪽으로 꺾어야 했습니다.
포장된 길이라 걷기 편하고 마을 회관 옆을 지나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은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산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 흙길이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마을에서도 제법 외진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순례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교회가 저쪽이 아닌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순례는 멈춘 발을 다시 떼어놓았습니다. 미영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들키지 않도록 어둠 속에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흙길을 밟는 발 아래로 돌멩이가 이따금 굴렀습니다. 논에서 올라오는 물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새벽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낮고 촘촘하게 울렸습니다. 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순례의 의심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미영이 멈춰 선 곳은 산 아래에 있는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 공동으로 쓰던 양곡 창고였습니다. 한창 때는 가을마다 쌀가마니가 천장 가까이 쌓이던 곳이었는데 농협 창고가 새로 지어지면서 완전히 쓰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수십 년째 방치된 채였습니다. 벽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슬레이트 지붕 끝은 삭아서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딱히 발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은 망설임 없이 그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경첩이 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미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한여름 새벽이었는데도 발끝에서 목덜미까지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으.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순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어둠 속의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낡은 창고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신음소리가 어딘가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순례는 천장만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커져가는 불안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아침상을 차리는 소리였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순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순례가 늦잠을 자는 일은 젊어서도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미영은 찌개 냄비를 상 위에 올리다가 순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눈 아래가 살짝 어두운 것 같기도 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티라고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표정이 가능한 사람이야. 아들 철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상 앞에 앉았습니다. 술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응, 왜? 너 미영이 요즘 이상한 거 아니냐? 철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라니. 내가 뭘 자꾸 시작한다는 거야. 미영이 교회 다닌다잖아요. 새벽 예배요. 술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내가 어젯밤에 직접 따라가 봤다. 철수가 멈칫했습니다. 따라갔어요? 산 아래 창고 있잖냐. 양곡 보관하던데. 거기로 들어가더라고.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고요? 그래. 거기서 사람 소리 났어. 여자 신음소리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찌개 국물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새벽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짐승 소리 아니었어요? 술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귀가 멀었냐? 사람 소리랑 짐승 소리도 구분 못할 것 같아? 아, 그게 아니라가 뭐야? 사람이 안에 있다고. 분명히.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미영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창고가 얼마나 낡았는데요. 사람이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엄마, 저 오늘 일찍 나가야 해요. 이따 들어와서 얘기해요. 철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술래는 반쯤 남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멍하니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아래 어딘가에 그 창고가 있었습니다. 낮에도 그 창고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술래는 미영의 손을 자꾸 눈으로 쫓았습니다. 밥을 푸는 손, 국을 뜨는 손, 반찬을 집는 손, 보통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잠들었습니다. 미영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불을 끈 방 안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가가서 직접 봐야 한다. 어제는 창고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소리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라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이 불안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조끼를 입었습니다. 고무신을 끌었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지는 흙길은 어두웠습니다. 술래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발 아래에서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창고가 보였습니다. 낮에는 그냥 낡고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을 텐데 밤에 보니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근데 문틈 사이로 어제와 똑같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술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불빛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고 억누른 울음이었지만 고통이 배어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사이로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문틈에 눈을 댔습니다. 문틈은 좁았습니다. 손가락 2개가 겨우 들어갈 만한 틈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틈에 눈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들이켜고 참았습니다. 들킬까봐 몸을 낮추면서도 눈만큼은 그 안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아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불빛이 좁은 공간을 누르스름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흙바닥 위에는 낡은 담요가 겹겹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 벽에는 물이 스민 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약봉지와 물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 한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밤바람이 그리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머물 만한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도 누군가 오래도록 공을 들여 정리해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몸이 몹시 야위어 있었고 피부가 창백한 것이 한눈에 봐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이따금 눈썹이 찡그려지는 것이 안에서 통증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은 이불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는데 뼈마디가 도드라질 만큼 앙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렇게 누워 있었는지 낯빛에서부터 깊은 고단함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운 여자의 이마를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에 마음까지 담으려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미영의 등이 술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어깨선에서 긴장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언니 열이 좀 내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미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들어온 미영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술래는 몰랐습니다. 언니. 술래는 그 한마디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영이 저 여자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영에게 언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오던 날에도 이후 8년을 한 지붕 아래 살아오면서도 미영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고 형제자매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라니. 술래는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 여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발 아래 작은 돌멩이가 굴러 소리를 냈습니다. 술래는 멈칫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다행히 안에서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수건을 적셨다가 짜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시 여자의 목 언저리를 닦아내렸습니다. 여자가 고통스럽게 몸을 조금 뒤틀었습니다. 그러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술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술래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찾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겨우 몇 걸음을 내딛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단단히 잠가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된다고, 꺼내서는 안 된다고 수십 년을 다짐하며 살아온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의 한마디가 그 자물쇠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오던 해였습니다. 전라도 깊은 산골에서 아직 어린 나이였던 순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갓난아이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순례는 아이를 오래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안으면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목에 낡은 은목걸이 하나를 걸어주고는 눈 위에 놓아둔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순례는 그 기억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순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례는 손등으로 눈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들어갔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로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고 눈을 뜬 채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순례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무겁고 텅 빈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바람만이 조용히 순례의 뺨을 스쳤습니다. 시계 소리가 벽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그날 밤만큼은 귀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손바닥을 펼쳐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논밭을 일구어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남편의 마지막을 배웅했고, 이 손으로 수십 년을 홀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40년도 더 전에 이 손이 한 아이의 목에 낡은 은목걸이를 걸어주고 눈밭에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 기억을 꺼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으려고 평생을 버텼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돌덩이처럼 눌러두고 그 위에 세월을 겹겹이 쌓아 덮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그 창고 안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순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저 여자가 내 아이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되뇌일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고 말할수록 몸 어딘가에서 맞다고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눈밭에 놓아두고 온 그 작은 얼굴이 오늘 밤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술래는 눕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술래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지금 저 창고 안에 아픈 여자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언니라고 부르든 아무도 모르는 누구라고 부르든 저 상태로 낡은 창고에 숨겨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차갑고 낡은 곳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술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된장찌개를 상 위에 올리며 어머니 드세요 하고 말했지만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수건으로 그 여자의 이마를 닦아주던 손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라고 부르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출근하고 미영이 빨래를 거들어 마당으로 나간 사이 술래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협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2가지 마음이 서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픈 사람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영이 숨긴 것도 자신이 평생 숨겨온 것도. 술래는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창고 안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여자. 갈라진 입술, 도드라진 손마디. 저 상태로 저 창고에 더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흔들린다고 해서 눈앞에 아픈 사람을 두고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술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1, 1, 2. 신호가 한 번 울렸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저 신고하려고요. 우리 마을 산 아래 양곡 창고에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아픈 사람이에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거칠고 굵은 손이 그날따라 몹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서 빨랫감을 안고 들어오던 미영이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디 전화하셨어요?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 그 창고가 있었습니다. 사가가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침 햇살 아래 낡고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술래는 마당 앞에 서서 그 차들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무전기를 허리에 차고 있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주변을 살피며 걸어왔습니다. 술래를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예, 접니다.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술래가 산 아래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빨랫감을 안은 채로 마당에 서 있다가 경찰관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그것도 줍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례는 미영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공포와 애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미 전화를 한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돌려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을 데리고 흙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미영이 말없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따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논두렁 위에 길게 깔려 있었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경첩이 내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경찰관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문틈으로만 들여다보던 그 공간이 이제 환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낮에 보니 더 좁고 낡아 보였습니다. 흙바닥에는 오랜 시간 습기가 스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벽 아래쪽은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지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열악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여자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낮에 보니 어젯밤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빛은 흙빛에 가까웠고 눈 아래가 깊게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지만 오래 알아온 사람 특유의 무거운 피로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을 보더니 당황한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이불 위로 다시 무너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여자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깜빡이며 경찰관과 순례를 번갈아 봤습니다. 경찰관이 순례를 돌아봤습니다. 신고하실 때 갇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례가 대답하려는 순간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미영을 봤습니다. 이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족입니다. 순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무슨 가족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처음 봤어요. 며느리가 몰래 여기다 숨겨놓은 거라고요. 새벽마다 몰래 다녀가면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순례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 여자가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힘겹게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가더니 위도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낡은 은목걸이였습니다. 체인이 군데군데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줄이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꽃 모양의 펜던트. 순례가 평생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술래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이 그 목걸이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눈밭에 놓아두고 온 아이의 목에 걸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게 받았던 것이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아이를 두고 떠나며 목에 걸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그것만큼은 이걸 어디서 났어요? 술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도 미영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낡은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평생 닫아두었던 문이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숨을 참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소리 하나, 바람소리 하나까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술래는 목걸이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꽃 모양 펜던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것과 똑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포대기도 돈도 이름도 제대로 줄 수 없었지만 그것만큼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는 증거라도 되라고,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흔적이라도 되라고. 침대 위 여자가 가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부터요.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쥐어줬대요. 누군가 제 목에 걸어뒀던 거라고. 보육원. 그 단어가 술래의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눈밭에 놓아두고 온 아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자랐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막아두었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박인숙이에요. 박인숙. 술래의 성이 박씨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을 붙여줄 때 아이를 발견한 마을 근처의 흔한 성씨를 따서 붙여주는 일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숙이라는 이름도 그 시절 보육원에서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 딸이에요. 술래가 천천히 미영을 돌아봤습니다. 미영이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호적 정리를 하다가 찾아냈어요. 1년이 됐어요. 어머니가 젊을 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 두고 온 딸이라고 철수 씨가 저한테만 먼저 말해줬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술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재빨리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기댔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1년 동안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1년 동안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영이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처음엔 저한테만 말했어요. 그러다 인숙 씨가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퇴원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가족도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모셨어요. 어머니 마음의 준비가 되실 때까지만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이 이렇게 됐어? 이 낡고 차가운 창고에다 아픈 사람을 이렇게 두는 게 잠깐이야. 순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슬픔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하실까봐 겁이 났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진짜로 몰랐어요. 몰랐으면 나한테 물었어야지.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냐? 내가 못 견딜 사람으로 보였냐고.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대화는 나중에 나누시고 먼저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숙의 얼굴을 가까이서 내려다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아래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상태로 이 창고에서 버텨온 것이 얼마나 됐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윈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코끝도 입술이 살짝 내려앉은 모양도. 순례는 평생 거울을 자주 보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 얼굴만큼은 기억했습니다. 그 얼굴의 흔적이 지금 이 여자의 얼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인숙이 들었는지 눈이 느리게 열렸습니다.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인숙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순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그 손이 순례의 손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느껴지는 순간 순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잠가두었던 것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마을 흘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순례는 창고 앞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논두렁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흘길 위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풍경이었지만 순례의 가슴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진 뒤였습니다. 미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고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으니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순례와 미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놓인 말들이었습니다. 해야 할 말들, 들어야 할 말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공기처럼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언제 오냐? 제가 연락했어요.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창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문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 안에서 인숙이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을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많이 아팠냐? 저 아이가.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간이 많이 나빠졌어요. 오래 방치된 거라 병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퇴원은 했으니까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아? 미영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대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8배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혼자 살았대요. 가족을 찾고 싶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다고 그러다 철수 씨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순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18배 보육원을 나온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세상을 버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목걸이 하나를 품에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가 평생 잠가두었던 기억 속의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단 채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더니 순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1년이나 숨겼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눈도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도 몰랐던 거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 얘기 꺼내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순례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냐, 너희 눈에. 철수와 미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다시 창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창고는 필요 없겠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이 동시에 순례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숙은 읍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례가 직접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순례는 메모지를 들고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아 적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 이름을 물었을 때 순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인숙은 눈을 감고 있다가도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순례가 죽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겠냐? 인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먹을게요. 많이 먹어야 해. 그래야 빨리 낫는다. 순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식혀가며 건넸습니다. 인숙이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처음에는 반 그릇도 먹지 못했지만 날이 가면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 안 해요. 순례가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해도 된다. 그때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 알아요. 순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뜰에 심어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다는 게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건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인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있어주니까 좋아요.
술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퇴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손을 모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술래는 매일 그 집에 갔습니다. 죽 한 그릇 들고 반찬 한 가지 들고 때로는 그냥 빈손으로 가서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술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고무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산 아래 창고 쪽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왼쪽 포장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그 길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술래는 안으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가 짧았습니다.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멀리서 인숙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술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오래오래 저렇게 켜져 있기를, 그것만을 바랐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마을 위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평생 말 못할 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너무 무거워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래가 그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술래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 오래된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술래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너무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미안함도 없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